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도연입니다. 저는 평생을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이 작은 조종간에 제 손을 얹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책임졌죠. 저는 그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물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아끼던 제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헌정 여행을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비행에 바친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제게는 딸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부부 조심하세요. 최근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마 내 제자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제 눈은 그들의 손에 들린 낡은 서류 가방에 꽂혔습니다. 그들은 그 가방을 마치 자신의 심장인 양 소중하게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비행 중 갑작스러운 난기류에 그 가방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가방에서 떨어진 서류, 그 위에 선명하게 박힌 제 이름. 계약서 강도현. 그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넘어온 노기장의 지혜는 이 땅에서도 빛을 발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계획에 맞서 저만의 마지막 비행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화려하고 극적인 방식으로요. 모든 것이 드러난 로마의 광장. 저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한 기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처절하고도 지혜로운 역전극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과연 제 마지막 비행은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까요? 이제 70이 넘어 8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동네에서는 저를 강 기장님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제게 다가와 기장님 덕분에 비행기 무섭지 않게 탔어요. 라고 말하는 젊은이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겸손하게 웃어 보입니다. 하늘항공 기장으로 30년을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수많은 승객을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비행기를 이륙시켜 목적지까지 무사히 착륙시키는 것. 그 단순하고도 엄숙한 원칙을 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조종간을 잡는 순간 제 손에 수백 명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늘 되새겼습니다. 덕분에 저는 늘 비행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긴장감을 놓지 않았고 기계와 승객, 그리고 날씨의 모든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물론 젊은 날의 저도 한때는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복의 무게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의 고집과 노력이 저를 안전의 대명사라는 별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살다가 땅으로 내려와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되니 처음에는 다소 낯설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문을 열면 끝없이 펼쳐진 활주로 대신 정원과 텃밭이 보이고 창밖을 스치는 구름 대신 한가로운 동네 풍경이 보입니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문득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곤 합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전 제게 비행을 배웠던 제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정우와 미란 부부입니다. 정우는 제가 특히 아끼고 가르침을 주었던 제자였습니다. 성실했고 무엇보다 비행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미란 또한 그를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보필하며 내조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었죠. 두 사람이 함께 제게 인사를 올릴 때마다 저는 항상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공손한 태도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우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유럽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것에 대한 작은 감사 표시입니다. 정우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투를 받아들고 손끝으로 봉투에 적힌 제 이름을 더듬었습니다. 제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저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었을 뿐인데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구나 싶으니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좋은 제자를 둔 덕에 늙어서도 호강하는구나. 저는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잊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써준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하늘에서 사람을 지켰으니 이제는 땅에서 제자들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막내딸 은지가 제 집으로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평소에도 저를 끔찍이 아끼는 딸입니다. 워낙 똑 부러지고 야무진 성격이라 저는 항상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은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늘 어떤 일이든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제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우 오빠랑 미란 언니 그 부부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를 향한 굳은 신뢰가 저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지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걔네가 얼마나 착한 애들인데. 은지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정우 오빠가 투자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아버지께도 어떤 투자를 권유할지도 모른다고 거래처에서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딸의 걱정은 알겠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가르친 제자가 그럴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은지의 말에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설마 내 제자들이 그럴 리가 있겠니? 은지 너도 참 사람을 의심하면 못 쓴단다. 이건 순전히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구나. 저는 딸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자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말없이 바라만 보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남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곧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진심을 믿고 싶었고 그 믿음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에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우와 미란 부부는 여행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그들은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저 풍경은 제게 낯선 유럽의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희는 공항 VIP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라운지는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부부가 미리 준비한 덕에 저희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부부가 내어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그 달콤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제자 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정우가 손에 들고 있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방은 낡았지만 꽤 값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정우는 라운지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미 없이 넘겼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있나 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자꾸만 그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라운지 직원이 다가와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가방을 잠시 보관해 드릴까요?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친절한 직원의 제안에 정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눈치를 살짝 살폈습니다. 미란은 곧바로 직원에게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건 절대 손 떼지 마세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날 선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의아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 거지? 제 머릿속에 작은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은지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나까지 제자들을 의심하는구나. 그들의 친절함과 헌신적인 태도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이렇게 값비싼 여행을 준비했는데 제가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지워내려 해도 은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그 부부 조심하세요. 최근 투자 사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날 밤 은지가 제게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딸의 경고가 묘하게 겹쳐지면서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며 제 마음속 의심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정우와 미란 부부는 제 옆에서 연신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선은 계속해서 정우가 꼭 쥐고 있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 가방은 마치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희는 탑승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그 가방을 손에 꼭 쥐고 있었고 미라는 그런 정우의 옆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오랜 비행 경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순조로운 비행은 없다고.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 법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감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저는 애써 그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중요한 사업 서류가 들어있겠지. 그래서 저렇게 조심하는 거겠지. 하지만 제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은 라운지 직원에게 가방을 맡기는 것조차 극도로 꺼려했을까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기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그들을 향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믿고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던 저의 삶에 처음으로 제자를 향한 의심이 파고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선은 이 여행을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의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까지도 저는 그 검은 가죽 가방에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직전 제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익숙한 알림 소리에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딸 은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혹시 여행 잘 가는지 확인하려고 연락했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문장은 저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부부가 아버지 명의로 50억 대출 보증을 서게 할 계획이에요. 가방 안에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50억 대출 보증.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정우와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순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미소 속에서 무언가 섬뜩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 제 딸은 늘 이성적이고 냉철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저의 제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우는 제가 아꼈던 제자였습니다. 제가 직접 비행 기술을 가르치고 인생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제자가 저를 속이려 한다는 사실을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비행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승인 저를 속여 거액의 대출 보증을 세우려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은지야, 내가 오해한 거겠지. 내 제자가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제자를 향한 오랜 믿음과 자부심이 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정우가 그토록 소중하게 들고 있던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라니 라운지 직원에게 보였던 그 극도의 경계심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정말 은지의 말이 사실인 건가?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으로서의 자부심과 아버지로서의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평생을 원칙과 신뢰를 지키며 살아온 저는 제자를 의심하는 저의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딸의 경고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은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을 넘어 제자의 배신에 대한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딸의 진심을 외면하는 것이 될 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자 정우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탑승하셔야죠. 비행기에서 주무시면 금방 유럽에 도착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어떠한 불안감이나 죄책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제가 알던 그 제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 왔습니다. 이성을 잃는 순간 비행기 안의 모든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정을 절제하고 오직 이성과 경험에 의존해 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믿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를 걱정하는 딸의 경고인가. 저는 갈림길에 놓인 듯 했습니다. 한쪽은 평생을 지켜온 저의 신념, 다른 한쪽은 저의 이성이 보내는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저는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자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나는 내 제자를 믿는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행은 단순한 헌정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평생을 걸고 제자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험 무대가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예감에 몸서리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웃으며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정우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보며 감탄사를 내뱉었고 미라는 그 옆에서 편안하게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연한 모습에 다시 한번 혼란을 느꼈습니다. 은지의 경고는 잘못된 정보였을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긴장했던 몸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이 기내 방송을 통해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인해 잠시 기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승객들의 동요가 느껴졌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평생 수없이 경험했던 기류 변화였습니다. 이 정도의 흔들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정우의 손이 덜컥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우는 손에 쥐고 있던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기체가 크게 한번 흔들리자 그만 손에 힘이 풀려 가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방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보통의 서류 가방이라면 별탈 없었겠지만 정우가 지퍼를 완벽하게 잠그지 않았던 탓에 가방 안에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우와 미라는 동시에
하고 짧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경악과 당혹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쏟아진 서류들은 정우의 당황한 손길을 피해 제 발밑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서류들을 주워주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이름이 박힌 서류 한 장이 보였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 강도현.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 은지가 제게 경고했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딸의 경고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는, 제가 가장 아끼고 믿었던 제자는 저를 속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내 제자들이 정말 이런 짓을 계획한 거였냐? 제게 헌정 여행을 준비했다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던 그들의 얼굴이, 저를 향해 웃던 그들의 미소가 순식간에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제 마음은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정우가 황급히 제 옆으로 몸을 숙이며 떨어진 서류들을 허둥지둥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칠칠 맞아서. 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너희가 날 속일 수 없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네, 정우. 조심해야지. 중요한 서류인 것 같은데. 정우는 제 말에 안도하는 듯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급하게 가방에 다시 집어넣고는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가 가방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소중한 장난감을 지키려는 모습이 꼭 저렇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이미 그 안의 비밀을 저는 알아버렸는데. 저는 다시 좌석에 기대 앉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평생을 비행기의 조종석에서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던 경험이 저의 이성을 다시 깨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차가운 조종관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비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더라도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늘 플랜 B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 오랜 경험이 저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들에게 반격할 것인가. 이제 저는 더 이상 제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이려 했던 기만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저는 철저하게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좋은 제자를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저는 쓰디쓴 배신감을 삼키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여행은 더 이상 헌정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줄 스승의 마지막 수업이 될 터였습니다. 비행기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곳에서 로마행 비행기로 환승해야 했습니다. 정우와 미라는 여전히 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서류를 봤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못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순진하고 어수룩한 노인으로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들의 기만적인 행동을 보며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승을 위해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은 척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정우와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늙어서 그런가 갑자기 몸이 안 좋네. 아무래도 장거리 비행은 무리였나 봅니다.
정우와 미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묘한 동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여기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걱정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잠시 쉬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조금 더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미란이 다가와 저에게 음료를 권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음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둔 검은 가죽 가방을 보았습니다. 기회는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크게 기침을 하며 음료를 마시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손을 떨며 음료를 가방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저는 당황하는 척하며 정우에게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우와 미라는 경악한 표정으로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미라는 어머 어떡해 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음료가 쏟아져 서류가 젖을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우는 급히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서류들을 털어내고 마른 서류들을 분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허둥대는 틈을 타 마치 돕는 척 서류들을 함께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제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하며 저는 서류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연대 보증 계약서는 물론 투자금 상환 계획서와 명예 도용 관련 서류 등 그들의 음모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저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렌즈에 담았습니다. 정우와 미라는 그저 젖은 서류를 닦아내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모든 촬영을 마친 뒤 저는 태연하게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미안하네. 자네들 중요한 서류인데 내가 망쳐버렸어. 정우는 겨우 표정을 수습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물에 젖은 서류는 어쩔 수 없죠. 다시 출력하면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공손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숨길 수 없는 분노와 짜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다시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70이 넘은 노인이 실수로 음료를 쏟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저를 향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들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만하며 평온한 가면을 쓴 채 남은 여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거짓된 친절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베푸는 모든 행동에는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손에 그들의 모든 비밀이 담긴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활주로를 떠나는 비행기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비행은 이렇게 기만과 배신으로 가득한 활주로에서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평생을 하늘에서 살아온 저의 경험과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고 그들의 탐욕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여행은 제자를 향한 감사의 여정이 아니라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위한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저는 철저하게 그들의 덫을 부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우리는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우와 미라는 로마의 유명한 유적지와 미술관을 보여주며 제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저의 경계심을 풀기 위한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연극에 맞춰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제가 카메라에 담아둔 사진들이 그들의 숨겨진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정우는 제게 로마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한 광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광장은 연인들과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정우와 미란의 안내를 받으며 광장의 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정우가 조심스럽게 검은 가죽 가방을 열고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탐욕과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정우는 제게 서류를 건네며 재촉했습니다. 이건 투자 명목의 형식적인 절차예요. 선생님께서 저희 사업에 지분 참여를 한다는 서류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라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뻔뻔한지 저는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가르친 게 겨우 이런 사기극이었나. 정우는 제게 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업만 성공하면 저희는 더 이상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물론 선생님께도 큰 이익이 돌아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뱀의 독을 느꼈습니다.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번뜩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서명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을 서류 위에 올리는 대신 그들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내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지 않았구나. 스승이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건데 너는 나를 속이려 했으니. 그들은 저의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했습니다. 정우는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광장 저편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딸, 은지였습니다. 은지의 옆에는 낯선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은지는 저에게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우와 미라는 은지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경악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은지 옆에 서 있던 남성이 제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변호사입니다. 따님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지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들이 정우와 미란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정우와 미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제자라도 스승을 속이고 하늘을 우롱할 순 없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로마의 아름다운 광장, 그곳에서 그들의 기만과 욕심이 마침내 빛을 잃고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서도 정의롭게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정우와 미란을 제지했습니다. 정우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라며 발버둥 쳤습니다. 미란은 울먹이며 선생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규를 들으며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은지는 경찰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가 찍어둔 서류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 보증 계약서, 해외 송금 내역, 그리고 투자 사기 관련 정황 등 모든 증거가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사진들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와 미라는 그제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정우의 가방을 열자 그 안에서 위조된 계약서들과 함께 여러 장의 거래 장부 그리고 해외 계좌의 잔고 증명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우와 미라는 자신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배움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거지 욕심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란다. 저의 말에 광장은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비행 기술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하늘을 나는 조종사는 오직 안전과 신뢰라는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너는 그 모든 것을 욕심 때문에 버렸더구나. 정우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잠시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행위에 대한 용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제 신념을 무너뜨리려 했고 저를 기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스승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정우와 미란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경찰들을 따라 광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하늘에서 원칙과 정의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땅에서도 그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희생이 제가 아끼던 제자였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지막 가르침이 그들에게 전해졌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뒤 은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그런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괜찮다, 은지야. 내 덕분에 큰일을 면했다. 고맙다. 은지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딸의 존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왔던 안전과 신뢰의 원칙은 제 딸에게도 온전히 전해져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자를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배신에 대한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을 조종간을 잡고 살아온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의 활주로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에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저는 은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광장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